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주홍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고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또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요. 김 전 이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를 꼽히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 영장 발부 여부가 지난 1년 7, 8개월 동안 계속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경영 승계에 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 알고 있었다, 보고받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은 아니다,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구속영장 나오고 나서 청구되고 나서 삼성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삼성 측은 좀 어떻게 보면 유감이다. 그리고 이게 전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왜냐? 삼성 측에서는 대검수사심의위원회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걸 청구했잖아요. 예. 이틀 전에 청구를 했는데 이런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수사심의 절차를 통해서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서 사건을 처분했다면 국민들이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진행할 거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의 주장은 맞지가 않다. 이런 취지의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계속 하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된다면 예. 뭐 그걸로 이제 다 가름이 되겠지만 우선은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이렇게 청구를 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거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에 넘길지 안 넘길지 계속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그건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구속 기소는. 그렇게 네. 결론 나오면 이미 영장은 청구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해서 영장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네. 한쪽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적정성을 심의한 것 자체가 시간 끌기용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심의위원회 청구를 안 했다면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신병철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구속영장 청구 얘기가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2일에 그 하루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거를 넘겨서 이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시간을 끌어보자. 그러니까 최대한 여론전을 펼쳐보자. 이런 방침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버리면서 허를 찌른 셈이죠. 어떻게 발부되겠습니까? 글쎄요. 검찰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동안 많이 모아놨다. 그리고 수많은 이 관련자들 불렀고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청취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문제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의 회계 분식 그 의혹이나 이런 것 쭉 보면 일관적으로 향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그걸 도와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을까라는 한미적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재판으로 넘겨질 텐데 뭐 구속이나 불구속이냐 그건 뭐 판결이 날 테고요. 그렇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제 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여기도 관심이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쭉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개척교회들에서 열렸던 이 집단 부흥회 또 이것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요. 모두 67명까지 늘었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39명으로 가장 많고요. 서울은 18명, 경기가 1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주에서 이뤄진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 경기 안양과 군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3명이 또 늘었어요. 모두 8명이 됐고요. 이 가운데 참석자는 6명인데 반해서 접촉자가 무려 2배인 1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와 관련해서도 1명이 늘어서 11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교 이런 시설들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겨냥해서 좀 가능한 좀 연기하거나 꼭 해야 한다면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도 추가로 확진됐던데 여기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사 손해보험 서울 종로콜센터 직원 1명 더 추가 확진이 되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에서 구로콜센터 이후에 콜센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죠. 띄어앉기나 아니면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부 고발 형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 중구의 KB생명보험 전화 영업점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또 추가 확진 받아서요. 이 관련 확진자가 모두 12명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예. 개인으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인 위생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확진자와 접촉자가 있으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걱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일, 5일이죠.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법이 정한 날짜인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라면서 통합당의 개헌 동참을 압박을 했고요. 전재수 선임 부대표도 내일 어떤 정당이 일하는 정당이고 법 준수 정당인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통합당의 일하는 국회 참여를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익히 알려진 그런 입장이었고 통합당도 여당이 개헌을 강행할 경우에는 역풍에 직면할 거다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는데요. 조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상 태도다. 단독 개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177석을 준 민심을 얘기하는데 민심은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임기 개시 후에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이 국회법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구성 협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21대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여야가 끝간dem으로 대치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소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랬죠. 김 위원장이 빵을 먹고 싶은데 사 먹지 못하면 무슨 자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암시하는 발언을 던졌는데요. 오늘도 비대위 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각으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지켜온 스탠스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따라올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보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조혜진 의원 등등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통합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복지에 대한 이 생각, 담론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가 이러다가 선수를 뺏기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통합당 당내를 들여다보면 너무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와서 코로나19 문제로 3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적자 재정에서 기본소득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입장과 또 오후 입장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겠느냐 기자들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뭐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하고 이렇게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지는 노력해보자, 연구해보자 이런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 김종인 비대위원이 당시 새누리당입니까? 합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를 꺼내드리는 바람에 민주당이 아젠다를 뺏겨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만일 이 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아젠다를 가져가 버리면 민주당은 또 작전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한 의원하고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정진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개헌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젠다 싸움에서 어떻게 치고 나갈지 어떻게 이걸 민주당이 앞서 나갈지 이걸 좀 빨리 우리가 파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칩시다. 의붓 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 어제 저희도 알려드렸는데 끝내 사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내 숨졌는데요. 경찰이 계속해서 이걸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구속한 이 의붓 어머니로 알려졌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동거녀로 지금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친부의 동거녀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동학대 증상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바꿔서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또 엄마를 찾았을까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듣죠.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는데요. 북한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조성열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직접 담화를 발표한 거는 금년 3월 초에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포를 이제 자제하라라고 하는 성명 낸 이후에 여기에 반박하는 담화를 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특히 이제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발표하면서 가장 부적절한 시기고 가장 비열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북한이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내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이런 이제 대북 전단을 뿌렸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상해서 이런 담화를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대북 전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과거에 북한이 대북 전단을 날리면은 0점 타격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금년에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11차례 이제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고요. 금년에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북측에서는 아마 그동안에 쭉 봐왔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집권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는 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또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엄포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엄포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이 사실 재작년이죠.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이런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북측에서 제기한 것은 우리 측에서 이 4.27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을 위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좀 문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합의한 걸 지켜라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얘기한 것은 역시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1조 3항에 보면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돼 있다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예. 결국은 김정은 시대의 하나의 기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을 우리 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합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검토하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정청래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나온 것은 대화하자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요. 예. 일단은 강력한 경고가 맞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4.27 판문점 선언의
우리 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남북 군사합의서라든지 또는 뭐 기타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뭐 대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대화 신호로 본다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에서 6.15 20도를 맞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예. 뭔가 이제 여지를 두는 뉘앙스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긴 있지만 그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그 북측이 뭐 대화의 신호로 보냈다든지 하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6.15 20주년을 앞두고 이렇게 담화가 나와서 혹시 하는 생각이 여쭤봤습니다. 예, 북한은 항상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판을 깨지 않겠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여지를 두는 표현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김여정 담화발표 이후 약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남측 단체들의 행동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또 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 2014년 10월에도 북측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경고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 10월 10일 연천 지역에서 이 고사총을 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총알이 이제 우리 지역까지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총격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을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런 대북전단 살포가 자칫하면은 남북 군 간의 어떤 총격 사건도 이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깰 수 있는 위험한 어떤 예. 폭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제를 요청해야 되고 또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뿌리러 올 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 연천 지역에서 총격 사건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하면 직접 막고 있고요. 예. 이거를 이제 강력히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거의 뭐 8, 90%가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20%만 북으로 날아가고 대부분 이제 남쪽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북 전단 날리는 풍선이 어느 집을 덮쳐가지고 뭐 크게 뭐 파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뿌리라가 이제 어느 집의 마당에 그냥 쏟아지거나 예.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 처리 문제도 그래서 뭐 환경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처리 문제도 많이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익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실익은 뭐 실제로 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 뭐 정신무장이 잘 돼 있는 북한 군한테 나가려는 정도이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하나의 그 탈북자들이 자기네들 어떤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예. 이런 행사지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다. 오히려 예. 남북 관계를 이제 해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가 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또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 뭐 흑인 폭동, 뭐 이런 또 시위 이런 문제 때문에 북미 대화는 완전히 끊어진 걸로 보이고요. 남북 대화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예,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과거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북미 대화를 우선하면서 남북 대화를 이제 종속하는 방식을 택했다가 금년 대통령 연설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북미 대화 관계없이 남북 관계를 전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여러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더해서 북경 폐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심스럽게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까 제기됐던 6.15 20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나 또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을 이제 남북 대화 재개 모멘텀을 삼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